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집은 내가 망쳤다. 처음부터 쫓아냈어야 했어. 1978년 비 내리는 성북 동가에서 30세 정미라는 그릇 파편이 뺨에 박힌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 셋은 죄였으니까요. 시어머니 홍 여사의 목소리는 대문 너머까지 울렸습니다. 유서 깊은 시댁의 기와 추녀 밑으로 후두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정밀한의 귀를 때렸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마당 흙바닥은 이미 질퍽했고 세상은 온통 흐렸어요. 아이들은 정밀한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10살 다은, 둘째는 8살 다연, 셋째는 5살 다희. 하얀 고무신을 신은 다희는 아직 눈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였죠. 엄마, 할머니가 왜 우리 보고 나가래? 첫째 딸 다은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세상의 눈길을 읽기 시작했어요. 주변 동네 아주머니들이 대문 틈으로 들여다보던 시선, 반상회에서 수군거리던 목소리. 다은이는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담배를 턱 털며 마당에 서 있었어요. 남편 김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장이라며 자리를 피한 거죠. 이마 위로 비가 흘러내렸지만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손때 끊어지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보다 작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구시 뉴스처럼 담담했어요. 뉴스는 늘 그렇게 누군가의 불행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나가. 길게 볼 것 없다. 그 말에 정밀한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빨래줄에 걸린 아이들의 옷이 바람에 펄럭였고 멀리서 확성기를 통해 울리는 새마을 운동 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밀한은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세 딸의 손을 모두 잡을 수 없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정밀한은 대문 밖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퍽 젖은 무릎이 지늘게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어쩌고, 친구들은 어쩌고, 내일 아침 도시락은 어쩌고. 그때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최신의 며느리 무릎 꿇었네. 딸만 셋 낳았으니 당연한 거지. 그래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그래도 대문 밖에 무릎 꿇리는 집안이 다 있네. 정밀한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처님께 비는 것처럼 합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에서 그 순간은 여전히 젖어 있어요. 그때 정밀한의 고무신 한 짝이 지늘게 빠져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신발. 둘째 다연이가 말했지만 정밀한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소복을 적시는 빗소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에 서서 뭔가를 내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 정밀한이 시집 때 가져온 다라이였고 아이들 속옷 몇 벌과 학교 공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종갓집에서 딸만 낳은 년짐은 놔둘 수 없으니 당장 치워.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눈길로 정밀한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법보다 관습이, 정보다 체면이 더 컸던 시절이었죠. 정밀한은 일어나 다라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이자연의 동백 아가씨였을까요? 아니면 나훈아의 잃어버린 정이었을까요? 세 딸은 말없이 정밀한의 치마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어린 셋째 다희가 문득 시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할머니, 엄마 울려서 미워요. 5살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았습니다. 다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캐러멜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가 지나갔어요. 주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자신의 기억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처럼 지나갔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미라는 세 딸의 손을 잡고 성북동 언덕길을 내려왔어요. 한쪽 발은 고무신을 신고 다른 쪽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날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미란과 세 딸이 묵을 곳은 신당동 시장 근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천장의 백열전구는 깜빡거렸고 방바닥은 차가웠어요. 그곳에서 정미라는 맹세했습니다.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딸들을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엄마, 배고파요. 셋째 다희의 목소리에 정미라는 다라이에서 신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아침에 쪄놓았던 찐빵 한 개가 남아 있었어요. 세 조각으로 나누면서 정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다희가 자면서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일은 국밥 먹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미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국밥이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끓여주던.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국밥, 그래 국밥. 다음 날 아침 정미라는 여인숙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국밥집들 있는 시장이 어디 있나요? 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광장시장 가게. 거기 국밥 골목 있어. 근데 새 애들 데리고 왜? 정미라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정미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딸만 셋 낳았다고 버림받은 정미란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양은 솥 하나를 구했어요. 낡고 바닥에 기스가 많았지만 국을 끓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미란이 국밥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국밥으로 세 딸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날 정미란은 종이에 이렇게 적어 쪽방 벽에 붙였어요. 세상을 향한 정미란의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광장시장 구석 천막 하나 치고 양은 솥을 걸었어요. 그날은 1978년 5월 전국적으로 가뭄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달러가 480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었죠. 아줌마,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시장 입구에 생선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앞치마는 생선 비늘로 번들거렸습니다. 국밥 하려고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마른 바람처럼 가늘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껄껄 웃었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국밥을 판다고? 그 손으로 어떻게 시장 국밥을 끓인다고? 정미란의 손을 보니 정말 하얗고 깨끗했어요. 시집살이 할 때도 손은 늘 곱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양은 솥을 만지는 순간 뜨거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첫 화상의 기억이에요. 아이고, 손 데렸네. 조심해야지. 생선 아주머니는 얼음을 한 덩어리 건네줬어요. 차가운 얼음이 달궈진 살에 닿자 시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정미라는 중얼거렸어요. 셋째가 주워온 양은 솥을 닦으며 또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해야만 해요. 처음 끓인 국밥은 형편없었습니다. 무는 너무 질겨 씹을 수 없었고 고기는 너무 질겨 국물에 맛을 내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짜기까지 했죠. 그날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딸들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정미란 앞에 앉았어요. 셋째는 국밥 냄새를 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아이들은 그 짠 국밥을 한 그릇씩 비웠어요.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말이죠. 첫째는 심지어 엄마 국밥이 최고예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그 모습에 정미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요. 울음 대신 국물을 더 끓여야 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미란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딸 셋의 남편 없이 어떻게 살려고. 종갓집 며느리라더니 쫓겨났나 봐. 불쌍해라. 저 손으로 어떻게 국밥을.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정미라는 침묵했어요. 딸들을 위해 국밥을 더 맛있게 끓이는 법을 연구하는데 모든 정신을 쏟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시장 입구에서 웬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낡은 중절모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겠소? 첫 손님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미라는 국밥을 한 그릇 떠드렸습니다. 소금도 적당히, 무는 충분히 익히고 고기도 부드럽게 삶았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국물에서 눈물 맛이 나는구먼. 정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국물에 눈물을 떨어뜨린 적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드셨습니다. 세상 국밥은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정성으로 끓이는 거야. 이 국물 속에 젊은 어머니의 정성이 드러나 있구먼. 할아버지는 그릇을 비우고 돈을 내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도 올 테니 국밥 끓여놓게. 그 말 한마디가 정미란의 삶을 바꿨어요. 할아버지의 방문 이후 정미란의 국밥집에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점심시간에 한 그릇씩 먹으러 왔어요. 아주머니 국밥 맛있네요. 내일도 올게요. 아이고, 무가 정말 부드럽네. 비법이 뭐예요? 이 시래기는 어디서 구했어? 씹는 맛이 좋네. 국밥 맛에 대한 칭찬은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어요? 애들 아빠는 왜 안 보이나? 혼자서 어떻게 장사하고 애들 키워요? 그런 질문들에 정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국밥을 더 맛있게 끓이는데 집중했죠. 1980년 초여름 국밥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국밥집을 찾았어요.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국밥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정미란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중앙일보 이태준 기자입니다. 신당동의 막 기행 시리즈를 준비 중인데 우연히 이 국밥집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기자라니 정미란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태준은 친절했고 정미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 세 딸을 키우기 위해 국밥집을 시작하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날 중앙일보 이면에 딸만 셋을 키우는 국밥장인의 눈물과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는 의외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정미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국밥집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대기업 윤석호 회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던 그는 정미란의 국밥에 특별한 위로를 받았어요. 이 국밥은 마치 어머니의 맛이 납니다. 제 어머니도 이런 국밥을 끓이셨거든요. 윤 회장은 매주 한 번씩 국밥집을 찾았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미라는 특별히 신경 써서 국밥을 내왔어요. 어느 날 첫째 다은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담임 선생님이 백일장 글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의 국밥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선생님이 교내 백일장에 내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근데 애들이 놀려요. 국밥집 딸이라고. 정미라는 다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 국밥집이 최고라는 소리 들으면 그 애들도 부러워할 날이 올 거야. 며칠 후 다은의 담임 선생님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다은 어머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은이가 교내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다은이 쓴 글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엄마는 국밥 장수입니다. 엄마의 국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국밥을 끓입니다. 손에 물집이 생겨도 연탄불이 뜨거워도 엄마는 울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엄마가 국밥 장수라고 놀리지만 전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의 국밥에는 마법이 있거든요.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져요. 커서 저도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아이 장학금 받을 만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딸들이 잠든 후 양은 솥 앞에 앉아 정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눈물 대신 국물을 더 진하게 끓이자고, 원망 대신 양지와 머리를 더 푹 고아내자고. 손바닥의 물집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딸들이 국밥집 딸내미라는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국밥집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게 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미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비록 낡은 앞치마를 둘렀지만 마음만은 가장 반듯한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무 좀 싸게 주세요. 아저씨, 이 소고기 좀 더 살 점 많은 걸로 주세요. 정미라는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 당당히 말을 걸 수 있게 되었고, 그들도 조금씩 정미란을 알아보며 가끔은 좀 더 싼 값에 재료를 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어요. 김미란 씨 맞죠? 정미란은 놀랐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천천히 국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어요. 성북동에서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녀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댁에서 사람을 보냈다니. 그곳을 떠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전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양은 솥이 끓듯 정미란 안에서도 뭔가가 끓고 있었으니까요. 분노가 아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열어보니 돈이 아니라 사진 3장이 들어 있었어요. 딸들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미란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그럼에도 정미란은 사진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아직은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자존심보다 딸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1980년 가을, 황금빛 은행잎이 신당동 골목을 수놓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미란은 국밥집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딸들은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삶의 물결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순간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누구일까 싶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춘자 씨.
나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남편 김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들어보는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미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단해진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선 정미란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어요. 그 얼굴은 이미 시댁에서 쫓겨난 30세 세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 딸을 키우며 국밥집을 일군 32세 여인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무슨 전화예요? 첫째 다은이 물었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첫째가 입을 열었어요.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미란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도 아이들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일 가볼게. 그날 밤 정미란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성북동 그 집 대문 앞에 무릎 꿇었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딸이 정미란 곁에 서 있었고 그들은 당당했어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담담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정미란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 정미란은 국밥집 문을 닫고 성북동으로 향했어요. 1980년 10월의 공기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70년대 중반에 지어진 시멘트 건물이 회색 하늘 아래 더욱 음침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좁았어요. 흰 광등이 깜빡이며 매 발걸음마다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주먹만해졌어요.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간병인이거나 다른 친척인 듯 했어요. 옆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2년 만에 뵙는 시아버지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그 등은 한없이 구부정했어요. 저예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미란을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왔구나.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미란은 고개를 숙여 인사드리고 병상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는 백발이 된 채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한때 정미란을 내쫓던 그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의 뼈처럼 여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미란의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국밥. 정미란은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제가 미란이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분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정미란을 향해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만. 간호사가 들어와 시어머니의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폐렴이 심해서 음식을 거의 못 드시는데 어제부터 계속 국밥을 찾으세요.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정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그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한때 정미란을 무시하고 내쫓던 그 손은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설명했어요. 많이 위험하십니다.
폐에 물이 차고 의식도 자주 흐려지세요. 가족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따라 나오셨어요. 복도에 서서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미란아, 미안하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으니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니? 네, 다들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국밥집 잘 되나 보더라. 정미라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의아했습니다. 마치 정미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시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어요. 내 소식 가끔 들었다. 글쎄, 동네 사람들이 다들 내 국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다. 아들놈이 사업한다고 집까지 담보 잡히더니 이제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병원비도 없고. 정미란의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집안의 몰락. 정미란이 쫓겨난 동안에 시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 말이 정미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음에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사람이니까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고맙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너, 애들 셋에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어르신, 빨리 들어오세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정미란과 시아버지는 급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의사가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 김준호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새치가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어요. 준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고마워, 와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없이 병실로 향하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정작 정미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었던 사람. 병원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정미란의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시댁의 육촌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정미란이 쫓겨날 때 유일하게 말리려 했던 분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도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들었어요. 국밥집 한다고. 얼마나 대단한지. 도련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은 형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산을 같이 쓰고 비 내리는 정류장 아래에서 도련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형수님을 그렇게 내보낸 건 사실 큰형의 뜻만은 아니었어요. 정미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 형이. 그러니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들을 낳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만든 거예요. 딸만 셋이라는. 버스가 도착했지만 정미란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도 떠났어요. 빚더미에 앉으니까 준호 형이 이젠 정말 혼자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간 품어온 원망과 상처가 한순간에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형수님, 화나시죠? 당연해요. 하지만 도련님은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큰어머님이 쓰신 편지예요. 형수님에게 전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부탁하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정미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미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큰어머님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버스는 떠났고 정미라는 여전히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니 김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이구, 미란아. 큰일 났어. 정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니, 아이들은 괜찮아. 근데 아까 사람들이 왔었어. 양복 입은 사람들이 빚 독촉하러 왔다더라. 정미란은 놀랐어요. 제게 무슨 빚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내 남편. 아니, 전 남편 빚이라는데 이혼하기 전에 내가 보증을 섰다나 아니면 서명을 위조했거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들 명함 두고 갔어. 내일 다시 온대. 명함을 보니 대한금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정미란의 이름으로 보증서를 위조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녁이 되어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내일이면 대학 입시를 위한 모의고사가 있다고 했고, 둘째는 교내 과학경시 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자랑했어요. 셋째는 새 참고서를 사고 싶다고 조르고 있었죠.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우리 가족인데. 엄마,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첫째 다은이 물었어요. 정미라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시댁의 몰락, 남편의 배신, 그리고 이 빚 문제까지. 할머니가 너희들 보고 싶어 하셨어. 그것만 말했어요. 아직은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둘째 다연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정미라는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시댁을 방문하고 싶어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가보고 싶어? 셋 딸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힘든 건 알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의 말에 정미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시어머니의 편지를 열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렇게 편지로나마 용서를 빌 수밖에 없어 부끄럽구나. 나도 한때는 너처럼 시댁에서 홀대받은 며느리였다. 그때의 아픔을 너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사실 나도 딸만 셋을 낳았었지. 시아버지 위독하실 때 전처의 아들을 내 소생으로 올린 거였어. 그 아이가 바로 너의 남편이지. 그런데 내가 왜 너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는지 용서해다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내 딸들 정말 잘 컸다더구나.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정미란과 같은 아픔을 겪었다니. 그런데 왜 정미란에게 같은 아픔을 주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밀한 씨 맞으십니까? 대한금융에서 나왔습니다. 위협적인 태도로 그들은 5천만 원의 빚을 독촉했어요. 1980년대 초반 5천만 원은 정밀한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국밥집을 10년 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가게를 압류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밀한은 양은 솥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2년간 일군 국밥집, 딸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까지.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미란 씨, 병원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첫째 다은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사람들이 왔다던데. 다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진 빚이 있어. 우리 가게가 위험해. 다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부터 가봐요. 이건 내가 알아볼게요. 다은아, 넌 공부나. 엄마, 난 법대 갈 거라고 했잖아요. 이미 민법 공부 시작했어요. 불법 보증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15소녀의 눈에는 어른의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 자매가 의논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안 돼요. 엄마는 우리의 전부니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밀한이 딸들을 키운 게 아니라 딸들이 정밀한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을 나서는데 맞은편에서 도련님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큰어머님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정밀한은 뛰기 시작했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흩날리는 낙엽을 보며 생각했어요. 딸만 셋을 낳았다고. 그래서 쫓겨났지만 버스가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급히 내리려는데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정밀한의 팔을 잡아주었어요. 조심해. 남편 준호였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말없이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병상 옆에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벼웠어요. 희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정밀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서.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정밀한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건네주려 하셨어요. 그것은 작은 유기 그릇이었습니다. 성북동에서 정밀한이 사용하던 바로 그 국밥 그릇. 이걸 내게 주려고 간직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단조로워지고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정밀한은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어요. 그리고 손에는 유기 그릇을 쥔 채 창 밖으로 내리는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가올 문이 열리고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제 정밀한은 알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 딸이 있고 그들이 정밀한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유기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그릇에 담긴 것은 국밥만이 아니었구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의 10월,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옛 종갓집의 위엄은 사라지고 가난한 상주들만 남은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빈소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남편 준호는 말없이 술만 마셨어요. 정미라는 딸 셋을 데리고 조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친척들 앞에서 조용히 정미란을 따랐어요. 친척들은 놀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미란이 딸들이냐? 어쩜 저렇게 반듯하게 컸나? 국밥집 딸내미들이. 중학생이 벌써 저렇게 예쁘고.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미라는 그런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정미란을 불러 세웠어요. 미란아, 잠깐만. 복도 끝에서 시아버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 상자를 정미란에게 건네셨어요. 내 어머니가 계속 이거 널 주라고 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한복 한 벌과 작은 금반지,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내가 시집 올 때 입었던 한복이야. 어머니가 내가 쫓겨난 후에도 계속 간직했더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미란의 옷을 보관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이건 내가 써온 재산 명세서다. 종이를 보니 집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빚 내역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은 내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모두 경매에 넘어갈 거야. 성북동 집도 다 없어질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빚은 내가 보증선 적이 없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 내 딸이 그걸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구나. 정미라는 놀랐어요. 첫째가 이미 시아버지와 연락했던 모양입니다. 미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한때 위엄 넘치던 그분이 이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딸과 함께 낙엽 쌓인 길을 걸었어요. 내리는 비는 우리의 발자국을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엄마, 첫째 다은이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또 왔었어요. 빛 독촉하는 사람들. 정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봤어요. 엄마 서명 없이 진 빚은 효력이 없대요. 증거만 있으면. 15소녀의 눈에는 어른의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은아,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이건 엄마가. 안 돼요, 엄마. 우리가 도울 거예요. 둘째 다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다 컸어요. 엄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든든한 기둥이 되었는지. 국밥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준호였습니다. 미란아. 준호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갈게요, 엄마. 첫째가 말하며 동생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미란 앞에는 남편만 남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정미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정미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북동에서 정미란이 무릎 꿇었던 그 자세였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망쳤는데 그런데도 어머니 임종을 지켜줘서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 정미란을 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미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정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무릎 꿇지 마. 그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난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어. 그래, 넌 나쁜 남편이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나간 일이야. 이제 중요한 건 딸들이야.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는지, 미움뿐이었는지 정미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미란아, 나도 도울게. 빚 문제 내가 해결할게. 준호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 인감 증명서가 있어. 내 이름으로 위조된 서명. 그걸 증명할 수 있어. 정미라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딸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이야. 많진 않지만.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돈보다는 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줘. 그날 밤 준호는 국밥집 작은 방에서 묵었습니다. 딸들은 처음엔 아버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미란 씨,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게를 압류하겠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제가 정미란 씨 남편입니다. 이 빚은 불법입니다. 준호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서명이 든 서류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다른 사람을 시켜 위조한 겁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자수할 겁니다. 정미라는 놀라서 말을 잊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계속 독촉하신다면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틀리다면 그들이 떠난 후 정미라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그때는 다른 여자가 있었어.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던 거야.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어쨌든 고마워. 딸들은 학교에 가고 정미라는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옆에서 물을 썰고 연탄을 갈았습니다. 위태로운 화해의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시장에서 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는 천천히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란이 아가 있어? 낯선 목소리에 정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였어요. 제가 미란입니다만. 할머니는 정미란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 친구였어. 옛날에 내 엄마가 시집 갈 때 함께했던. 깜짝 놀랐어요. 정미란의 친정 어머니는 정미란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를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어떻게?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쯤 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딸 셋 키우며 여기까지 왔으니.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 우리 미란이는 뭐든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내 이름 미란이 아름다운 난초라는 뜻이잖니. 내 어머니가 널 낳고 지은 이름이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0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시집간 후로는 친정과도 멀어진 정미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내가 시집 갈 때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주지 못했어. 국밥 비법. 내 어머니가 직접 쓴 거야.
내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마 어머니의 손맛을 닮았나 보구나. 목이 메어 말을 잊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널 찾았지. 시집간 후에도 찾았단다. 하지만 시댁에서 거절했어. 이젠 우리 집 사람이니 상관 말라고. 성북동에서 쫓겨났다는 소식도 뒤늦게 들었고, 이제야 겨우 널 찾았구나. 미란아. 요리책을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조리법들이 있었어요. 무국, 소고기국,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란에게라고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을 안다. 내 손맛은 나보다 더 좋을 테니 이 책은 그저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마라. 너는 난초처럼 어디서든 꽃을 피울 수 있는 아이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10살 때 잃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밀한의 손을 잡았어요. 내 어머니는 널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 딸들처럼 반듯한 아이들을 키운 너를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날 저녁 국밥집은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동네 노인들을 모셔왔고 준호는 처음으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딸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반찬을 나르고 그릇을 닦았어요. 이 국밥 정말 맛있구먼.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야. 할아버지 한 분이 감탄하셨어요. 손님들 사이로 웃음소리가 퍼졌고 가게는 활기찼습니다.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분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유기 그릇을 손에 쥐고 돌아가시기 전 그분의 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은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미라는 천천히 국밥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정미란에게 남긴 바로 그 유기 그릇에 담았어요. 시아버지 앞에 국밥을 내려놓자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그릇, 어머니가 내게 준 거구나. 네, 마지막에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맛있구나. 내 어머니 솜씨를 닮았어. 정미란은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정미란의 친정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니. 어머니요? 내 어머니 옛날에 우리 동네 국밥집에서 일하셨지. 내가 젊었을 때 그 집 국밥을 즐겨 먹었단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국밥집에서 일하셨다니. 그때 맛을 잊지 못했어. 그런데 내 국밥이 그 맛과 똑같구나. 시아버지의 고백에 정미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쩌면 그분도 늘 정미란의 국밥을 그리워하셨던 것일까요? 그날 밤 가게를 닫은 후 모두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친구,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세 딸까지. 마치 가족처럼. 미란아. 시아버지가 불렀어요. 그분은 정미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한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그 말에 정미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때 정미란을 내쫓았던 그분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국밥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정미란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미란아. 어머니 친구분이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라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미란이 머뭇거리자 그분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냥 이모라고 불러다오. 내 어머니와 나는
그렇게 가까웠으니까. 이모. 어릴 적 칭이 몇십 년 만에 다시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어. 사람은 이름으로 불러줘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내가 이제 모두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준 것 같구나. 그 말에 문득 깨달았어요. 시집살이 내내 정미라는 야라고 불렸습니다. 이름 없는 며느리였죠. 그리고 쫓겨난 후로는 국밥집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오늘 모두가 정미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란이라고, 아름다운 난초라고. 밤이 깊어갔어요.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화해. 엄마. 첫째 다은이 불렀어요. 다음 주면 대학 입학 면접이에요. 원서는 이미 넣었지만 면접 준비를 더 해야 해요. 17 아이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면접은 언제니?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면접 준비는 제가 다 했어요. 도서관에서 법학책도 빌려보고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했어요. 정미라는 감격스러웠어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니. 우리 딸 꼭 합격할 거야. 면접에서도 반드시 빛날 거야. 모두가 다은이를 응원했어요. 그리고 둘째와 셋째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는 둘째,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셋째. 창 밖으로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가을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의 첫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국밥집 창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 웃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정미란이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미란아. 시아버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미란의 마음에는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정미란의 이름처럼 새로운 봄이. 2022년 가을 광장시장 안쪽 골목에 44년 전통의 미란의 국밥집이 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낡은 전기 간판이 달려 있고 그 아래 1978년부터 끓여온 정성 국밥이라고 적혀 있어요. 창가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양은 솥 앞에 선 젊은 여인과 새 어린 딸의 모습이 담겨 있죠. 이제 64, 세월의 흔적이 정미란의 얼굴에 깊게 새겨졌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입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할게요. 첫째 다은의 딸 미소가 손수건으로 정미란의 이마에 땀을 닦아줍니다. 미소는 이제 26, 국밥집의 셰프가 되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이 일이 좋아. 손녀의 도움을 받아 난간에 앉습니다. 창 밖으로 고층 빌딩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인터뷰 확정됐대요. 미소가 알려줍니다. 지난달 국밥집이 전통을 잇는 맛의 장인이란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로 했어요. 작은 국밥집이 이렇게 유명해진다니 꿈만 같습니다. 손녀가 양은 솥에 국물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정미라는 생각에 잠깁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어요. 첫째 다은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17 소녀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손에 든 합격 통지서를 보며 새 딸과 함께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 다연도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 아이는 성적 장학금을 받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 다희는 교육대학에 진학했어요. 그해 겨울, 정미라는 처음으로 국밥집을 하루 쉬고 딸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났었죠.
눈 덮인 산을 오르며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엄마, 성북동에서 무릎 꿇었던 날부터 딱 8년이 지났어요. 첫째 다은이 말했어요. 그 말에 정미란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8년 그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1990년대 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변호사가 되어 여성 인권을 위한 일을 했고, 다연은 소아과 의사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돌봤으며, 다희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어요. 그리고 정미라는 여전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보세요. 미소가 정미란에게 태블릿을 건넵니다. 화면에는 국밥집에 대한 블로그 글이 떠 있어요. 세 딸을 키운 국밥 장인의 이야기. 와, 조회수가 10만 넘었네요. 미소가 신이 나서 말합니다. 정미란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글 아래 댓글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돕니다. 저도 어머니가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이 이야기 보고 울었습니다. 진짜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네요. 감동입니다. 오늘 꼭 이 국밥집 가볼게요. 그 맛에 역사가 담겨 있다니. 진심 어린 댓글들에 정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창밖을 보니 시장 입구에 버스 한 대가 서고 사람들이 내립니다. 관광객들이에요. 이제 국밥집은 광장시장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딸 셋이 할머니의 복이었네요. 미소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말에 정미란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 딸은 정미란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어요. 문득 돌아보면 정미란의 주변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첫째 다은은 대법관이 되었고, 둘째 다연은 대학병원 소아과장이며, 막내 다희는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은 10명, 모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그중 둘은 국밥집을 이어받겠다고 해요. 미소와 다희의 아들 준호가 그 주인공이죠. 할머니, 손님들이 오시네요. 미소의 말에 정미란은 일어납니다. 첫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노부부예요. 아이고, 이게 진짜 그 유명한 미란의 국밥집이구먼. 텔레비전에서 봤어. 할아버지가 반가워하십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아이고, 이게 젊었을 때 사장님이세요? 세 딸을 키우셨다면서요? 정미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우리 시대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딸만 둘인데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공감의 눈빛을 나눕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의 무언의 연대감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정미란은 직접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유기 그릇에 담아내드립니다. 이 그릇 참 귀한 거네요. 할머니가 알아보십니다. 유기 그릇은 이제 낡았지만 여전히 윤기가 흐릅니다. 네,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선물이었죠. 할머니는 그릇을 조심스레 받아들며 물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국밥집을 하실 수 있었어요? 정미란은 잠시 생각합니다.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사람을 먹이는 일이 제 인생이 됐나 봐요. 딸들 먹이다가 손님들 먹이다가 이제는 손주들 먹이고 있네요. 할머니는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맛있네요. 어머니 국밥 맛이에요. 그 말에 정미란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의 요리책은 여전히 정미란의 보물입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에는 세월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 레시피대로 끓인 국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태웁니다. 오후가 되자
딸들이 하나둘 가게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미란의 국밥 개업일이자 정미란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첫째 다은이 꽃다발을 안겨줍니다. 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17 소녀 그대로입니다. 다은아, 고마워. 딸을 껴안으며 정미란은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정미란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엄마, 이거 봐요. 둘째 다연이가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습니다. 표지에는 국밥으로 세 딸을 키운 어머니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냈어요. 세 자매가 함께 쓴 거예요. 정미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세 딸이 돌아가며 쓴 글들이 담겨 있어요. 엄마, 이 책이 벌써 예약만 10,000부가 넘었대요. 셋째 다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싶대요. 정미란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믿어야 해요, 엄마. 엄마의 인생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딸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 책의 인쇄 전액은 딸만 낳은 어머니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엄마 이름으로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딸만 셋 낳았다고 버림받은 정미란이 이제는 다른 어머니들을 돕는 장학재단의 이름이 되다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작은 생일 파티를 합니다. 딸들, 사위들, 손주들,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되신 시아버지까지. 시아버지는 이제 90이 넘는 고령이지만 여전히 매달 한 번은 국밥을 드시러 오십니다. 미란아.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문은 진작에 끊겼을 거야. 그 말에 정미란의 코끝이 찡합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정미란에게 의지하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종갓집대를 이어야 한다며 정미란을 내쫓았던 그분이 이제는 정미란의 딸들과 손주들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남편 준호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밥집을 도우며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때의 잘못을 만회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세 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미소가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옵니다. 국밥집 창고를 정리하다 찾은 것 같아요. 아, 그거.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전 잃어버렸던 정미란의 검정 고무신이 있습니다. 성북동에서 무릎 꿇었던 날 진흙에 빠져 잃어버렸던 그 신발. 이걸 어디서 찾았니? 저기 오래된 박스에 있었어요. 포장지에 쌓여 있었는데 할아버지 글씨 같아요. 남편 준호가 언제 이걸 찾아온 걸까요? 신발을 손에 쥐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오늘은 행복한 날인데. 미소가 정미란의 등을 토닥입니다. 정미란은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야, 미소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조용한 국밥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세 딸이 쓴 글들을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였고 어머니의 눈물과 희망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첫째 딸 올림.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 나는 항상 어머니의 국밥을 생각합니다. 약보다 더 강한 치유력이 있던 그 국물처럼 나도 환자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둘째 딸 올림. 학생들에게 꿈을 가르칠 때 나는 항상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딸만 셋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바꾼 여성.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이 내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딸 올림.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 딸이 함께 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밥 그릇이 얼굴을 때린 그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의 국밥으로 수많은 이들의 배고픔과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맛입니다.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정미란의 가슴속은 별빛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노래지요.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분도 행복해하고 계실까요? 내일이면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여야 합니다. 수십 년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상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미소와 준호가 함께합니다. 정밀한의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쳐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세 딸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 교복을 입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날, 각자의 직장에 첫 출근하던 날, 가리고 결혼식 날의 모습까지. 시집 가던 날, 세 딸 모두 정밀한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이에게 전할게요. 그것이 바로 정밀한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대물림.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어느새 밤이 지나고 새날이 시작되고 있네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국밥솥 앞에 다시 서서 불을 지핍니다. 첫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익숙한 향기가 퍼집니다. 그 향기 속에 지난 세월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진흙 속에 무릎 꿇었던 날부터 오늘 아침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웃음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밀한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딸만 셋을 낳았다고 버림받은 그날, 정밀한은 오히려 더 넓은 세상을 얻었으니까요. 국밥 한 그릇에 자신의 인생을 담아내며 정밀한은 오늘도 중얼거립니다. 딸만 낳았다고 버림받은 그날, 나는 세상을 얻었습니다.